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랑 캐스터.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전체가 고속도로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계양부터 송내까지는 이미 7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안양 분기점부터 수암터널까지 11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평촌에서 청계터널 지났는데도 5km 구간이 밀립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평촌부터 안양터널 부근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장수부터 송내, 계양부터 김포 요금소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더 가서 구리에서 하남분기점까지는 10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서안남 부근과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지금 5km 구간이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는 3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도시 남쪽은 강남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시속 10km 미만인데요. 반대편도 정체 저행입니다. 양지대로는 구룡입구부터 지금 구룡터널을 통과하는데 10km 안팎이고요. 동당 과천간도로는 우면산 터널부터 서남 나들목 쪽으로 차량들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좀 찜찜한 게 사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단통법. 그러니까 이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교사에 단골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믿고 이분을 최저가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자, 시행이 되기는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한 40만 원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새벽 4시 55분에 기다렸다가 인터넷을 구매한 사람 3만 원에 샀다. 이 속이 쓰린 거거든요. 속이 쓰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돌죠. 쓰린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단통법. 이런 차별을 적어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은 통신비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건데요.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수석 대책들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휴대폰 지원금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한선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보조금을 많이 받을 때 30만 원이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리점, 판매점에 갔을 때는 한 15% 내에서 융통성을 좀 두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리점 이렇게 가게 되면은 15% 더 받아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이제 34만 5천 원입니다. 34만 5천 원. 그런데 이제 또 이 금액도 6개월마다 수정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단톡으로 얘기 들으면서 많이 또 들었던 게 분리공시입니다. 이 분리공시. 이거는 이제 가령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통신사가 이 보조금 가령 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삼성전자, LG전자처럼 이 제조사가 또 이 지원금 중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좀 나눠서 공시해라. 분리공시. 근데 이거가 이제 안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제조사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분리공시 제도가 안 돼서 이번에 지금 단통법의 근본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단통법에 대해서 뭐가 좋냐 이러면은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한 2년 넘게 3년 넘게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약정이라는 것도 다 풀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한 통신사에서 저 B 통신사로 바꿨을 때 기존에는 이제 지금은 단말기하고 통신 요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가입자가 갔을 때 혜택이 없습니다. 과거 이 중고폰을 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중고폰을 갖고 새로운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그 통신사가 주고 있는 보조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 오래된 폰 쓴 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좀 할인 혜택이 있겠다. 이런 건데
어느 정도의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는 잘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문제는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또 다루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자세히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 진짜 원가대로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네. 동네에서. 예. 우리 딸 건데 사실은. 근데 딴 데 보니까 뭐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완전 여러분 이제 외신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애플 아이폰 이제 뭐 6가 나왔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생각부터 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은 저 사람들 왜 줄 서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제조사하고 통신사의 요금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태생부터가 그렇게 연계돼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는 이런 제조사에 가서 사고요. 그걸 들고 와서 자기가 이제 통신사에 가서 이런저런 요금을 이렇게 하는 양쪽이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합치는 미국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태생부터가 우리는 석교부터 나와서 단말기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씨앗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이 권리금 아니에요? 이게 네. 물론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어떤 첫걸음, 잘 띄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세 아침에서도 많이 다뤘죠. 권리금 문제. 그래서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 다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개정안 10조에다가 권리금을 딱 정의해서 넣습니다. 약간 긴데요. 뭐 여러 가지들을 유형, 무형의 재산 가치를 이용하는 왜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금 위에 지급하는 금전액이 길게 딱 이거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단 의의가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상가 권리금 문제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한번 저희가 주초에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좀 특색이 있었던 게 저도 약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환산 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상가 세입자들은 5년간은 계약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건물 빌딩 주인이 리모델링 할 거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빼고는 집주인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야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5년간을 보호한다. 이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5년간 보호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막 연간 15%, 20%씩 월세를 올려버리면은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이제 4억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그 빌딩 주인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9%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도 최대 10% 못 올리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정해놨는데 실은 환산 보증금 4억 이상 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뭐 서울에서만 해도요. 그러니까 4억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200만 원 한다고 해도 200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후딱 넘어가거든요.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250만 원, 300만 원. 근데 지금 서울 홍대나 이태원 이런 쪽에 월세 300만 원 하는 곳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소상공인들은 환산 보증금 없이 진짜. 모든 상인에 대해서 연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뭐 9%로 하자. 이런 걸 밀어넣는데 사실 그건 안 됐어요. 그래서 5년간은 유지하더라도 이런 좀 이 소위 말하는 환산 보증금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빌딩 주인이 한 15% 올려줘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를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건 좀 입법 비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영저축이 인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영저축이 이게 사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왔던 저축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약간 뭐 옛 향수다 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추억이라 해서 이제 근로자 재형저축이 어쨌든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속히 이제 인기가 끕니다. 요즘 저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 적금 금리는 뭐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 4% 줍니다, 연간요. 4.2%, 4.4%. 그래서 보니까 지금 7월에만 해도 거의 8,000계좌 이상이 가입을 했다.
예. 8월에도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때문이다. 이런 보릿고개 4%가 어디냐 이런 건데 그렇죠. 또 손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 조건이요. 예. 이 근로자 중에서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 종합소득 3,500만 원이어서 이것만 좀 풀어주면은 샐러리맨들이 좀 그렇죠. 이건 많이 가입할 텐데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 이게 금리 4%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뭐 장기 장마 같은 상품처럼 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 제어저축을 좀 끌어올려서 소득공제 혜택도 좀 주고 가입자 기준도 이 소득 뭐 연소득 5천만 원에서 조금만 더 풀어주면은 이게 대박치겠다, 히트치겠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금융권에서도. 금융이나 금융당국에서는 좀 이런 좀 수렴해서 한번 좀 풀어줬으면 재정저축을 이렇게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우리 뉴스 브리핑에도 펜싱 얘기가 나왔는데, 네. 펜싱이 진짜 요새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예. 어쨌든 이제 금메달 2개 보태면서 역대 아시안 게임 최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최다. 이야. 네. 참. 8개 이제 됐고요.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구본길, 김정환, 오은석, 원우영 선수. 이 선수들이 결승에서 1안을 45대 26을 아주 여유있게 물리쳤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여자 플레레 결승에서는 남현희, 오하나, 전희수, 김민아 이 선수들이 중국을 32대 27로 그렇게 대파를 꺾었고 이번에 여자 플레레는 아시안게임 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펜싱 여러 종목 중에서 여자 플레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메달을 어제 2개 따서 금메달이 8개가 됐고요. 이전에 우리가 금메달을 7개 딴 적이 중국도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대회 사상 한 개 대회 사상 최다 펜싱에서 금메달이 8개를 따냈고요. 오늘도 펜싱 여자 단체전, 남자 플레레 단체전 이렇게 2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자 플레레는 중국하고 기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메달을 다툴 거로 예상을 하고 여자의 빼는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메달권은 진입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참 저도 반성하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펜싱을 원래 이렇게 잘했나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키도 작고 이런 선수들이 뭐 아시아권에 봐도 중국 선수들에 비하면 15cm나 적은 선수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남현희 선수도 아시다시피 아주 땅콩 관객이라는 이름이 들 정도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발 스텝 연습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발로 이제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러한 거죠. 뒷설 움직임은 횡적인 움직임도 하고 이런 식이고 또 우리 선수 공격이 약간 좀 정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변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작은 키로 상대하고 맞붙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요. 뭐 칼을 뒤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변칙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펜싱하는 선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도 나오면서 내부적인 경쟁력도 상당히 강화가 됐고 또 어느 종목 단체는 그러는데 그 종목 단체 회장들이 좀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대한펜싱협회가 SK텔레콤이 지금 지원을 합니다. 이전에 그 스폰서가 지원했던 것보다 무려 지원 금액이 4배나 많은 그런 거액입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늘고 있고 훈련도 적합한 훈련을 하고 있고 돈도 많이 쏟고 있고 하니까 성적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사격도 금메달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사격에서 3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속사권총. 그러니까 총 5발을 이제 4초 안에 쏘는 그런 경기인데 거기서 남자가 금메달 2개를 따냈고요. 여자는 50m 소총 복사. 그러니까 약간 긴 총으로 엎드려서 쏘는 단체전입니다. 여기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김준홍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25m 속사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이겨서 2관왕이 됐고요. 근데 2관왕이 됐는데 김준홍 선수가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훈련할 때 중학교 때가 너무 힘들었다.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훈련장이 없어서 찾아다녀서 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하고요.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 태릉 국제 사격장이 있습니다. 근데 클레이 사격장은 폐쇄가 됐고 공기 사격장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릉 선수촌에 있는 사격장
연습장을 사실 충북 진천 새로운 전선으로 옮겨놨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물론 대표 선수를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일반 학생들이 훈련하기 상당히 어려웠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 사격계가 지금처럼 밝을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격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슈 산타 여기에서는 4년 전 국가대표를 포기한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네요. 네, 김명진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근데 나 대표팀 하기 싫어 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훈련을 했고요. 이번에 금메달을 산타볼에서 따냈는데요. 산타에서 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산타가 뭐냐? 경기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권투 장갑을 끼고 권투를 하는데 발로 공격을 해도 되고 씨름처럼 유도처럼 잡아 엎어서 맺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반 막싸움하고 비슷하다. 격투기성. 예,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금메달을 따내고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강하고 이란 선수를 강하고 했는데 이번에 김명진이 금메달을 따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다시 이렇게 훈련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좋은 선수들이 있으려고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규정 코치라는 사람이 격투기니까 같이 맞서 싸우면서 선수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김규정 코치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김명진 선수를 가리키면서 흰머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선수 돌아서 열심히 하고 또 지도자는 또 몸을 혼신을 다해서 가리키고 하니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한창 연예인 광고 퇴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바로 배우 이병헌 씨와 한효주 씨를 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 이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고 한효주 씨는 최근 남동생 관련 군대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퇴출운동까지 벌리는 대중들의 심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음담패설 그리고 한효주 씨 군대 문제 이게 지금 아직 공식화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효주 씨 이거 루머 수준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효주 씨 동생이 이제 군대에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한효주 씨의 동생이다라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관련된 내용이 SBS 뉴스와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그 소개된 사례의 주인공이 한효주 씨의 동생이다, 한중이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생을 좀 털어서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해명은 맞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이병헌 씨 문제는 형사소송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한효주 씨는 루머 수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누리꾼들이 광고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퇴출운동을 벌이는 대중들의 심리 사실 연예인들이 모두 모든 생활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생활 문제고 근데 이런 심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고위공직자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종교계 기타 문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연예인들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공인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도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받지는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연예인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또 다른 여타 공인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약자죠.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혹하게 연예인들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공인이라도 연예인보다는 좀 공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제로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 특정한 법안 때문에 기사를 내리라고 압력까지 넣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국회의원 퇴출 운동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궁금한 게 말이에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는 포함을 안 시키고 광고만 내려와라 이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게 실제로 서명을 제기한 문건에서 밝혀졌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광고는 언제 튀어나올지 않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광고의 비용이 사실 우리가 다 사는 상품에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때문에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병헌 씨와 한효주 씨는 각각 따로따로 퇴출 서명에 원하는 서명이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는 방송과 영화에서 퇴출하자라는 서명이 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인이라는 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공인이라는 건 확실한데 아무리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있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 문제도 지금 CCTV로 완전히 가려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가려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또 한효주 씨 문제는 지금 루머 수준이니까 본인의 해명을 기다려봐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도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본다면 우선 하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너무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들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는 거는 공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낙하산으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간 인사들 보세요. 우리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적자투성이인 기업들을 세금으로 또 메꿔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동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은 누리꾼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효주 씨나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법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갖다 하고 있지만 광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입장을 밝혔는데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들이 온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즉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적절한 해명들을 하고, 만약에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수신제거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은 남경필 지사와 같이 그런 논란들이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주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광고를 한다라는 건 자기네 제품의 이미지를 높여서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이미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 운동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은 또 유의미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고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 9774님 같은 경우에 광고 퇴출해야 돼요. 우리 돈으로 꼭 먹여 살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2부 순서, 3부 순서는요. 전 자꾸 여기서 헷갈리는데 3부 순서 광고 듣고 마무리 짓죠.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확실합니다.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매주 목요일 4부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라는 코너로 꾸며주고 있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아유, 피곤해. 오늘도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아,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대전화 가격. 저희가 아까 정철진의 경제 시선에서도 이미 단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휴대전화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통신공공성 시민포럼 이해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해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 텐데, 공식 직함이 통신평론가시죠? 그죠? 네. 아니요. 근데 이 평론도 세분화가 돼야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 정치평론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정치평론을 하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져요. 예. 그런데, 통신공공성 시민포럼, 이게 어떤 대체입니까? 예, 이제 통신 이슈가 이제 사실 전 국민 이슈죠. 국민 수보다도 가입자 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전문성을 또 요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통신사에 다녔기 때문에 뭐 좀 통신사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고 또 통신사들이 뭐 이렇게 아주 핑크빛으로 얘기하는 것에 진실을 좀 알려달라는 언론 뭐 취재원들 이런 분들 뭐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통신 뭐 평론가 이런 직함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 이제 지금 통신계의 빅뉴스 이 단말기 유통법상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이제 무산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이 분리 공시제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날 똑같은 스마트폰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20-30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70-80만 원 주고 사는 이런 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호갱이십니다. 예. 이런 억울한 일은 이제 많이 겪다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세요. 네, 여하튼 20-30대가 아니면 다 호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겪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조금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보조금이 통신사만 주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이렇게 이제 장려금이라고 해서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투명하게 누가 얼마를 보조금을 썼는지를 밝혀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어떻게 억울한지를 좀 밝힐 수 있으니까 이걸 분리고시하자라고 했는데 다 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무산이 돼서 새삼 삼성전자가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리전화 판매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보조금 단말기 막 100만 원 안팎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20-3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 안팎이나 하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최소 5사요금제, 6.2요금제 이상으로 고액요금에 2년, 3년 노예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계통신 폭증하는데 그럼 그 보조금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조사에서 얼마를 줬고 통신 3사에서 얼마를 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국민 알 권리도 충족이 되고 무엇보다도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20만 원 줬다. 뭐야 이거 처음부터 얘들 보조금 빼고 그냥 낮춰서 줘도 되는 건데 비싸게 줬다 보조금 주는 척한 거잖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거품이 삐끼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제조가가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국민적 압력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투명함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게 무산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싼 걸 또 이렇게 깎아주시네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강점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게 외국에서 20-30만 원에 팔려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게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비싸게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보조금을 찾게 된 건데 통신요금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동일한 기종, 동일한 사양, 약간 이제 뭐 부품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원 이렇게 팔리는 것이 해외 나가면 20-30만 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그렇다고 직구가 뭐 직접 구입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하고 달리 예를 들면 지금 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다는 중국의 샤오밍폰이 20여만 원 수준인데요. 아직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갖고 와도 이걸 이제 직접 아주 굉장한 IT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배우려는 분들한테는 좋겠네요. 중국어의 일상화가 딱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국민들은 두 가지 이제 불만과 걱정입니다. OECD에서 가계통신비가 최악 수준인데 알고 봤더니 단말기도 세계 최고로 비싼 걸 밝혀졌거든요. 거기 하나다가 방금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통신 요금 어느 날 지금 가게에서 지금 평균 17만 원이 넘어섰거든요. 3, 4인 가구는 뭐 30만 원 안팎이 나오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동통신 3사만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대규모 이제 초기 시설자금 들어가니까 재벌 대기업 아니면 못하게 되는 거는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인데 업무는 재벌 대기업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다 보니까 담합이나 폭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돼 교수님 요금이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우리 청취자님께서도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요. 문자 메시지 20원, 초당요금 1초당 1.8원, 데이터요금 똑같고 기본요금 11,000원에 정액요금제 3, 4, 4, 4, 5, 4, LT 5, 2, 6, 2 어떻게 이런 차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담합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진짜 통신요금 이것도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국민소득 대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통계로 확인된 거죠. OECD에서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줄곧 한국이 2위, 3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들한테 이제 가장 특히 이동통신사들한테 중요한 게 아르프라고 해서 가입자당 얼마 돈을 쓰느냐. 통신사 입장에서 수입이랑 직결되는 거니까요. 한 가입자가 평균 얼마를 쓰느냐. 이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그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사이로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신사들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이건 아주 주목해야 될 현상인데 KT가 그 통신요금이라는 게 100% 내수 아닙니까? 예.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그거 갖고 이제 BC카드나 금호렌터카를 인수했고 SK텔레콤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통해 갖고 자꾸만 재벌 부풀리게 하는데 그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쓰인다면 약간 우리 사회가 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신비 진짜 외국에 비해서 비싸요. 우리나라 근데 항상 절대 가격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외국이 얼마고 미국은 얼마고 이거 쭉 우리 많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국민소득 대비 몇 배를 더 받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5배를 더 받아요. 국회의원 월급을. 네? 5배를 더 받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받거든요. 그게 이건 높은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그렇죠.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왜 뭐 미국은 얼마고 이거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내립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는 안 그래도 이제 복지가 취약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까지 많이 지출되는데 여기다 통신비까지 추가로 지출되니까 이제 돈을 벌어오면 남는 돈이 없게 돼서 가격어치도 폭증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동통신 매출의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이고 정액요금제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통화도 안 써도 11,000원 그냥 내야 되는 건데 예전에 우리 군대에서 무선병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항상. 아니 무선통신 무슨 돈이 드냐. 무전기 충전만 하는 비용만 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치적으로. 실제로 그렇거든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대규모 장치 사업이니까. 근데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다 깔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쯤은 기본요금은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도 된다.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해외 유학 가거나 그러면 3,000원 정도만 번호 받고 유지해 주잖아요, 번호를. 거기에도 이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이면 기본요금이 충분하다라는 가정이 추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인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호소드리고 있고 그것만 인하해도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 요금 인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만 원 가계통신 많이 절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뭐가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서는 통신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이것을 그 사회에 그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통신요금인데요. 여러 차례 통신과 관련돼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하고 시민 대표 소송 같은 걸 하려고 해도 개인이 손해보는 거는 뭐 기껏해야 돈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수입을 통해서 통신사가 걷어들이는 건 수백억 수천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은 결사적으로 정치권에도 입법이나 제도화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되고 또 대체로 이제 민영화 이후 통신사들이 법무실이 강화됩니다. 온갖 소송 이런 걸 틀어막는 이런데 이제 돈을 쓰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대항할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신고도 해놨어요. 이게 가격이 똑같지 않아요. 인상 시기도 똑같으니까. 근데 공정거래법 보면 사실상 담합조항도 있는데 증거를 못 찾겠다 이런 식이에요 공정위가. 그리고 방통이나 미디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SK텔레콤 요금은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정보통신당국이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통신비가 아주 비싸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정부가 인가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인가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면 SK텔레콤이 그런 비싼 정액요금제를 들고 왔을 때 정부 당국에서 이른바 이건 너무 비싸진다. 통신요금 인가를 안 해줬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인가를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통신당국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SK텔레콤 매출이 16조가 넘고요. 순이익이 1.6조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인하열이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인하열이 없습니까? 순이익만 1.6조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통신사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많이 내줬으니까 이제는 획기적인 요금 인하로 하다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신, 이게 사실 지금 휴대전화는요.
완전히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울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네, 저도 잘 때까지 움켜쥐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그러면 통신사들의 공익적 기능이 좀 많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이해관 대표께서는. 네, 그러니까 해외는 그 기업 이 통신과 관련돼서는 기업 이사회뿐만 아니라 소비자위원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생각이 기업 경영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있다고 하고요. 또 뭐 어쨌든 그 공공성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그 통신사들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100% 내수 산업인데 굉장히 그 민영화 이후에 KT나 뭐 또 SKT 마찬가지인데 해외 주주들한테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신요금이라는 형태로 가져가서 자꾸만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사회가 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교통수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압을 하고 무료로 다니잖아요. 예, 인프라니까. 통신도 사실 이건 사업의 인프라이고 비즈니스 인프라이고 생활수단이고 필수. 근데 왜 돈을 이렇게 비싸게 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무상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반값 등록금 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반값 등록금 사실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반값 통신비는 국민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재벌 대기업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으니까 정부가 잘만 정책적으로 안내하면 통신비 지금도 훨씬 인하할 수 있거든요. 단말기 가격도 거품이 깨는 건 분명하거든요. 단말기 가격 통신비 반반씩 목표로 확실히 인하하자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쭉 제가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잘생겼다. 할 수가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신공공성 시민포럼의 이해관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1716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동통신요금 단합적폐 이용자들의 혁명을 없애자. 근데요, 정말 이 통신료 지금은 필수죠. 저희가 그래서 대한민국 고발합니다.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계속 꾸준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